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겨우 깨달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가 제 인생을 망칠 뻔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일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지만 동시에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혹시 시댁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로였습니다. 남편은 첫인상부터 참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해서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 집안은 부모님과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시어머님은 전업주부셨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5살 어린 시동생은 당시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시댁 식구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시동생도 수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 당신 정말 잘 봤다고 하시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각자 모아둔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시동생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시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형수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 은지예요. 은지라는 여성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좀 강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어머, 우리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다니. 어서 와요, 은지 씨. 편하게 앉아요. 그런데 식사 중에 은지 씨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반말을 쓰는 건 기본이고 시부모님께 대답할 때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좀 당황스러웠지만 처음 만난 자리니까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동생과 은지 씨가 먼저 나갔는데 시어머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 애가 어디서 저런 애를 만났을까? 걱정이네.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지켜보자고.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일단은 동생 일이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피로연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시동생이 은지 씨를 데리고 와서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형영수님 축하드려요. 그리고 저희도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은지가 임신했거든요. 그 순간 패백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황하신 표정이셨고 남편은 깜짝 놀라서 동생을 쳐다봤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은 형 결혼식인데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거니? 저도 말씀드릴 타이밍을 몰라서요. 그냥 오늘 다 같이 모였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은지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오늘은 형 결혼식이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일단 형수님 패백이나 받으시고. 분위기가 싸해진 채로 패백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로 행복해야 할 날인데 마지막에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동생과 은지 씨의 결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시아버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니?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빠 저 열심히 할게요. 취업도 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결혼 좀 시켜주세요. 아버님 저희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일할 수 있어요. 둘이 열심히 하면 되죠. 시부모님은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시동생이 취업할 때까지는 시댁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혼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신혼집도 나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석 달 후에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그리고 시동생 부부는 시댁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저희는 따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명절이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첫 추석이었어요. 저는 시댁에 일찍 도착해서 시어머님을 도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은지 씨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나타났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화장도 안 한 채로 거실에 나와서는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어휴 피곤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 힘들면 쉬어. 며느리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저는 속으로 좀 불편했지만 임신 중이니까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심 식사 후에도 은지 씨는 설거지나 뒷정리를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님이 다 치우는 동안 은지 씨는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더라고요. 시동생도 은지 씨 방에 들어가서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동생 부부가 좀 철이 없네. 내가 나중에 말할게. 하지만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은지 씨는 거의 일을 돕지 않았고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매번 시어머님과 둘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치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죠. 은지 씨가 출산을 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아기 육아를 거의 시부모님께 맡기다시피 했어요. 시어머님이 아기를 돌보시는 동안 은지 씨는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 고 시동생은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아기를 안고 계셨어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네가 좀 안아줄래? 어머니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당연히 아기를 안아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셨는데도 은지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은지 씨는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애들은 참 이해가 안 가. 자기 애를 키우는 게 당연한 건데 맨날 나한테만 맡기고 놀러 다니니. 저는 시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아기를 돌보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남편도 같이 도왔죠. 그런데 은지 씨와 시동생은 저희가 아기를 돌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동생이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규직이었고 시부모님도 안심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독립할 준비를 해야지. 전세자금 일부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집을 알아봐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시동생 부부는 집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다시 말씀하셨지만 시동생은 계속 미뤘습니다. 아직 돈을 좀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갈게요. 결국 1년이 지나도록 시동생 부부는 시댁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임신을 했어요.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려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머 며느리야, 정말 축하한다. 몸조리 잘해야 해. 그래 축하하네. 건강하게 낳아야 해. 은지 씨도 축하한다고 했지만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은지 씨가 시동생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형수는 좋겠다. 따로 살면서 임신했으니까 편하게 쉴 수 있잖아. 나는 여기서 애 키우면서 임신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남편이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저는 기가 찼습니다. 은지 씨는 아기를 거의 시어머님께 맡기고 놀러 다녔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게 싫었거든요. 임신 중에도 저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왔어요. 배가 불러오는데도 시어머님을 도와드렸습니다. 반면 은지 씨는 여전히 거의 돕지 않았죠. 어느 날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은지 씨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임신 중인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쉬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대신 하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출산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저를 데려다 줬고 시부모님도 병원에 오셨어요. 출산은 순조로웠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손자를 보다니 정말 기쁘구나. 며느리야 정말 고생 많았어. 푹 쉬어야 해. 병원에 은지 씨와 시동생도 왔어요. 은지 씨가 아기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와, 아기 진짜 예쁘다. 우리 애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좀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이 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한 달 내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남편이 복직하면서 저는 혼자 육아를 하게 되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아기가 두세 시간마다 깨서 울고 낮에는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주말에 시댁에 올 수 있니? 민수네가 집들이를 한다는데 내가 와서 음식 준비 좀 도와줬으면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드디어 독립을 한 건가 싶었거든요. 어머님 민수 씨가 집을 구했어요? 운전세로 작은 집을 얻었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사 가고 다음 주말에 집들이를 한대.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기가 아직 어린데 시댁까지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와드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져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갈게요. 주말에 남편과 아기를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도 아기를 남편한테 맡기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은지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은지 씨는 어디 있어요? 새집 가서 짐 정리하고 청소한다고 갔어. 민수도 같이 갔고.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 집들이 음식인데 본인들은 안 준비하고 시어머님과 저한테만 맡긴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참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음식 준비가 끝나고 다음 날 시동생네 새 집으로 음식을 가져갔어요. 작은 투룸 아파트였는데 꽤 깔끔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은지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형수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집들이에는 시동생 친구들과 은지 씨 친구들이 왔어요. 모두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차려놨더니 다들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은지 씨가 마치 본인이 다 준비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냥 쓴웃음을 지으셨고요. 집들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동생네가 너무 철이 없네. 내가 나중에 따로 말할게. 하지만 남편이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시동생 부부의 민폐는 계속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며칠씩 묵고 갔어요. 그것도 미리 연락도 없이요. 어느 날 명절 전날 밤에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내일 형네 집에 가도 돼요? 우리 집이 좀 좁아서 명절 음식 준비하기가 힘들어서요.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내, 오세요. 다음 날 시동생 가족이 왔어요. 아기와 짐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은지 씨가 말했어요. 형수님 우리 이틀 정도 있다 갈게요. 여기가 넓어서 좋네요. 저는 속으로 황당했지만 이미 온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틀이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은지 씨는 매일 늦게 일어나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나제는 아기를 저한테 맡기고 쇼핑을 나갔어요. 시동생도 친구들을 만난다고 매일 나갔고요. 저는 제 아기와 조카까지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동생네가 언제까지 있을 건지 물어봐요. 알았어. 내가 동생한테 말할게. 남편이 시동생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너희 언제쯤 집에 갈 거니? 형수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 형. 미안해요. 내일 갈게요. 다행히 다음 날 시동생 가족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화장실은 더럽고 거실엔 장난감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청소를 해야 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가족 관계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었어요. 시동생 부부는 뭔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한테 연락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하기를 봐달라 집에서 며칠 묵고 싶다 등등.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도 미안해했지만 동생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래처에서 큰 손해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구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큰 빚을 지게 됐다.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형이 돈이 좀 있을 텐데요. 형한테 빌리시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시동생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여유가 많지 않아. 아기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형수님은 맞벌이 하잖아요. 돈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본인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돈 쓰면서 정작 어려울 때는 저희한테 손을 벌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아버님 앞에서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돕겠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너희들도 각자 살림이 있는데 부담 주고 싶지 않구나.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을 도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저희가 모아둔 돈 중에서 3천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 육아휴직 급여와 남편 보너스를 모아둔 돈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돈으로 아기 교육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께 돈을 드렸더니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며느리 아들아, 정말 미안하고 고맙구나. 그런데 일주일 후에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새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급 수입차를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 차 샀어. 다음 주에 형네 집에 가서 보여줄게.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물었어요. 민수야, 지금 아버지가 어려우신데 차를 산 거니? 너도 돈 좀 보태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니? 형이 차는 할부로 산 거야. 그리고 나도 직장인인데 차 정도는 있어야지. 형은 차 있잖아.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지 않니? 형 너무 그러지 마.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는 부모님 도와드리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시동생은 비싼 차를 사다니요. 며칠 후 시동생이 정말로 새 차를 몰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은지 씨가 신나서 말했어요. 형수님 우리 차 어때요? 진짜 멋있죠? 타보실래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은지 씨는 눈치도 없이 계속 차 자랑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방으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동생이 너무 철없이 굴었어. 내가 단단히 말했어. 말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에요. 맨날 받기만 하고 자기들은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동생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동생이라고 다 받아줘야 하나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날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동생 부부의 민폐를 견딜 수 없다고 말했고, 남편은 가족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결국 서로 화난 채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먼저 사과했어요. 여보, 어젯밤엔 미안했어. 내가 당신 입장을 제대로 생각 못한 것 같아. 이제부터는 동생한테 확실하게 선을 긋겠어.
저도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느껴져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 회사는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다음 주에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갈 수 있니? 가족여행이요? 갑자기요? 은민수네가 제주도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는구나. 비행기 표랑 숙소도 벌써 예약했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님 회사가 아직 어려운 상황인데 제주도 여행이라니요. 더군다나 시동생이 주도한 거라고 하니 더 이상했어요. 어머님 그 여행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글쎄 민수가 각자 비용은 각자 낸다고 하던데. 그럼 저희는 좀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황당해 했어요. 동생이 미쳤나? 지금 상황에 무슨 제주도 여행이야. 게다가 각자 비용 부담이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가면 또 우리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솔직히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가신다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가자 여보. 결국 저희도 제주도 여행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당일 공항에서 만났는데 시동생 가족은 짐이 엄청 많았어요. 캐리어만 3개였습니다. 형수님 제주도 사흘 동안 있을 건데 옷이랑 짐 좀 많이 챙겨왔어요. 형수님 짐이 가벼우시네요. 저희는 필요한 것만 챙겨왔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숙소로 갔습니다. 펜션이었는데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동생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한 거예요. 형역이 흑돼지 유명한 집이 있는데 거기 가요. 1인당 5만 원 정도 하는데 정말 맛있대요. 그건 좀 비싸지 않니? 아버님 여행 왔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각자 내는 거잖아요. 결국 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계산할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저희 가족 셋이서 15만 원이 나왔거든요. 시동생 가족도 비슷한 금액이었을 텐데 얼굴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동생이 비싼 카페에 가자 액티비티를 하자 쇼핑을 가자고 계속 제안했습니다. 그때마다 각자 비용을 냈는데 하루 만에 5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일은 우리끼리 다니자. 이러다간 돈만 엄청 쓰고 올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일 아침에 동생한테 우리는 따로 다닐 거라고 말할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시동생한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오늘 따로 다닐 거야. 애기도 있고 해서 천천히 다니려고. 아 그래요? 그럼 저희끼리 다니겠습니다. 다행히 시동생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날 조용한 해변을 산책하고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훨씬 편안하고 좋았어요.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나한테 섭섭하다고 하더구나. 형수가 여행 중에 차갑게 대했다고. 어머님 저는 차갑게 대한 적 없어요. 그냥 저희끼리 다닌 것뿐인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지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나중에 한번 연락해서 풀어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비싼 걸 자꾸 하자고 해서 저희가 따로 다닌 건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나요? 하지만 시어머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은지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은지 씨나예요. 제주도에서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형수님 솔직히 좀 섭섭했어요. 가족 여행인데 저희랑 따로 다니시니까 서운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아기 때문에 천천히 다니고 싶어서 그랬어요.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엔 같이 다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잘못도 안 한 일로 사과를 해야 하죠?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도 답답해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 동생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네. 내가 동생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남편이 시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게 들렸어요. 민수야 형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각자 비용 내는 여행에서 우리가 따로 다닌 게 뭐가 문제야? 형 그래도 가족끼리 온 건데 같이 다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을 같이 부담하든지. 네가 비싼 데만 가자고 해서 우리가 부담스러웠던 거 몰라? 형도 참 그 정도 돈 가지고 그러세요? 형은 돈 많잖아요. 야네가 돈이 많아? 우리도 빠듯하게 살아. 게다가 아버지 도와드리느라 저축한 돈까지 들였는데 너는 뭐 했어? 차나 사고. 형제 돈으로 제 차 산 게 뭐가 문제예요? 결국 두 사람은 크게 싸웠습니다. 그 후로 시동생과 남편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두 아들이 사이가 나빠진 걸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이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셨지만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는데 저는 시댁에 가기가 싫었어요. 시동생 가족과 마주치는 게 불편했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엔 우리끼리 보내는 게 어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실망하실 텐데.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 동생 때문에 가기 힘들다고.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이해한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명절을 친정에서 보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어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명절에 못 와서 많이 섭섭했지? 죄송해요 어머님. 상황이 좀 그래서요. 알아. 어머니가 잘못 키운 탓이야. 민수가 너무 철이 없구나. 시어머님 목소리에서 피곤함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신데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님 제가 며칠 안에 한 번 뵈러 갈게요. 고맙구나 며느리야. 어머니 얼굴 좀 보여줘. 주말에 아기를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아버님도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손자 보러 왔구나. 많이 컸네. 아기를 시부모님께 안겨드리고 저는 시어머님과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구나. 민수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다 알아. 민수가 형한테 너무 의지하고 온지도 철이 없어. 내가 뭐라고 해도 듣질 않더구나. 시어머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소원이 너희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셨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고. 나도 마음이 무겁네. 동생이 좀 철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시동생 가족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시댁 방문도 최소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동생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민수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대. 어쩌면 좋니? 네? 왜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했나 봐. 민수가 지금 집에서 멍하니 있대.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싼 차를 할부로 사고 돈을 펑펑 쓰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동생이 이제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며칠 후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회사에서 잘려서 당장 생활비가 없어. 민수야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 게다가 지난번에 아버지 도와드리느라 저축한 돈도 다 썼고. 형 제발 좀 도와줘. 차 할부금도 내야 하고 은지도 임신했거든. 뭐? 은지가 또 임신했어? 응둘째야.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만큼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제 마음을 아는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차는 팔고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봐. 형형도 너무한 거 아니야?
동생이 어려운데.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무 무책임하게 산 거야. 이제 책임지고 살아야지.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시동생은 연락이 없었어요. 시어머님한테 들으니 시동생이 차를 팔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은지 씨도 임신 중이지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조금 안도했어요. 시동생이 드디어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급여는 전보다 적지만 안정적인 회사라고 했습니다. 은지 씨도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요. 시어머님이 기뻐하시면서 저희한테 연락하셨습니다. 며느리와 민수가 취업했대. 이번엔 정신 차린 것 같아. 다행이네요, 어머님. 정말 잘 됐어요. 그래 이제 은지도 곧 출산하니까 형제끼리 화해했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님 말씀에 저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아직 시동생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했더니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보 동생이 정말 달라졌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화해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은지 씨가 출산을 하던 날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한 딸을 낳았더라고요. 시동생이 아기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형영수님 와줘서 고마워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은지 씨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출산 축하해요. 그날 이후로 시동생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시동생은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은지 씨도 훨씬 겸손해졌어요. 명절에도 적극적으로 일을 도왔고 시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며느리와 민수가 많이 변한 것 같지? 이제야 철이 드나 봐. 그러게요, 어머님. 다행이에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은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했고, 은지 씨도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파트타임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동생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예전처럼 빈손이 아니라 선물을 들고 왔어요. 형영수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죠. 이제야 형이 왜 그렇게 화났는지 알겠어요. 형수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버릇없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감동한 표정으로 시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형영수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가족끼리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살고 싶어요. 형수님 저도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더 예의 바르고 서로 도우면서 지낼게요. 그래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자. 힘든 일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지내자. 저도 그래요.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 기대거나 부담 주지 말고 각자 가정도 소중히 여기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시동생 부부는 저희에게 직접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앞으로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힘든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서로를 배려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며 의지하게 되었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도 두 아들이 화해하고 며느리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필요한 만큼 거리를 두는 것도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이 분처럼 모든 걸 참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용기 내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